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오펜하이머입니다. 진짜 닮았네요. 정말 닮았어요. 아일랜드 출신 배우 킬리언 머피. 오른쪽에 계신 분이 킬리언 머피인데 왼쪽이 실제 인물이고요. 왼쪽이 킬리안 머피라고요? 오른쪽이 킬리언 머피. 그 정도로 지금 와, 헷갈릴 이거 정도. 구분을 못하겠네요. 네, 맞아요. 스트라우스와 오펜하이머의 대립각이 만들어지죠. 똑같이 생겼네요. 이건 영화 속 장면이거든요. 오늘 굉장히 특별한 손님 모시고 광고 방송을 진행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될과학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예. 광고 좋아요? 왜냐면은 일반 방송은 모든 시청자를 만족시키지 않습니까? 예. 광고는 모든 시청자 플러스 광고주까지 만족시켜야 된다. 더 난이도 높은 도전. 개왕권 중력 200배. 그런 거를 이겨낼 때 더 준비. 예를 들어 광고가 아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근데 광고다? 이걸로 되겠어? 광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광고를 재밌게 만든다? 쾌감, 도파민 100배. 그 정도의 도파민을 오늘 뿜어보겠다. 오늘 뿜어보겠다, 진짜. 알겠습니다. 거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네. 말씀 나온 대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의 신작이 이번에 나왔거든요. 맞아요. 오펜하이머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 영화가. 일단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죠. 삶 자체가 영화 같았던 파란만장한. 네, 정말 위대한 과학자이자 영화 스포인가요? 이건 스포가 아니죠. 시놉시스는 스포라고 하면 안 돼. 그럼 제목이 스포예요, 이미. 오펜하이머인데 제목이 어마어마한 그분의 삶을 간접적으로 그분의 곁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어떨까? 맞습니다. 그런 느낌의 영화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국내 개봉 날짜가 이제 미국하고 다른데 2023년 8월 15일로 광복절이죠. 그렇죠. 또 빨간 날이 개봉이 좋은 날이죠. 예. 그리고 이제 배우분들이 굉장히 역대급 캐스트입니다. 킬리안 머피, 야. 맷 데이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플로렌스 퓨, 굉장히 초호화 배우들이 출연을 했고요. 저는 우리는 실제로 봤어요. 예. 오펜하이머를 미리. 특징이 있는데요. 놀란 감독 하면은 이제 뭐 전매 특허, CG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감독으로 유명하잖아요. 예. 핵폭발 장면을 CG 없이 구현했다는 거. 실제로 터트려가지고 맞아요. 핵폭발을 어떻게 묘사할까? 이것도 이제 주요 감상 포인트인 것 같고요. 궤도님이 원래 광고 방송 1시간인데 2시간짜리 특강을 준비를 하셨어요. 저한테 이제 왔어요. 이제 어떤 구성을 하는 거가. 근데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120분에 어떻게든 꾸겨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원래는 한 300분 정도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나중에 침착맨님이 딱 보더니 이거 120분이야? 왜 2시간 해고 내가? 너가 2시간 하라며. 보니까 나한테 아무도 120분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 가장 짧은 시간이 120분인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든 그럼 내가 120분 안에 넣는다. 근데 그거를 나한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저한테는 최소 시간 단위가 120분이었던 거야. 이거는 저희의 잘못이에요. 안내를 안 해놓고 2시간 했다고 해서 이거 곤란한데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 2시간 하기로 했다. 근데 2시간을 못 할 수도 있다. 넘쳐서 지금. 그래서 빨리 들어가야 된다. 빨리 들어갈게요. 오늘 진짜 빨리 들어갈게요. 최대한 저도 첨언을 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첨언을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위대한 도전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근황 토크도 안 했잖아. 우리 근황도 몰라 우리 서로. 가보시죠. 야. We're in a race against the Nazis. And I know what it means. If the Nazis 보이죠. have a bomb. 다 이런 고증을 신경 썼네. 네. 12-month head start. 18. How could you possibly know that? 내가 맷 데이먼 얼굴을 몰랐다는 게 참. We've got one 연기 hope. 너무 잘하니까 다 배우들이. All America's industrial might and scientific innovation connected here. Secret laboratory. Keep everyone there until it's done. 얼마나 머물렀을까? Let's go recruit some scientists. Build a town, build it fast. If we don't let scientists bring their families, we'll never get the best. 저런 걸 다 Why 생각한 would we 거야. go to the middle of nowhere? 무대뽀라지 않고. Why? Why? How about because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ever happen in the history of the world? You're a great improviser, but this 아인슈타인은 진짜 너무 you can't do 닮아갖고. in your head. Are we saying there's a chance that when we push that button, we destroy the world? Chances are near zero. Near zero. What do you want for theory alone? Zero would be nice.
This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But I can perform this miracle. World War II would be over. Our boys would come home. That's happening, isn't it? The world will remember this day. Our work here will ensure a peace mankind has never seen. Until somebody builds a bigger one. You are the man who gave them the power to destroy 연기 themselves. 진짜 대박이었죠. And the world is not prepared. 확실히 명장면이 많은 꽤 있는 영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나중에 계속 회자되는 부분일 거예요. 되게 연출을 너무 잘했어요.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아예 Someone needs to know what's next.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걸 어떻게 그릴지가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흐름을 다 알고 있으니까 연기자들의 표정과 근육의 움직임까지 막 보게 돼요. 지금 분명히 이런 상태일 텐데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얼마나 느낌. 비교했을까? 네, 얼마나 비교했을까 진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생에 많이 영향을 줬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좀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왜냐면 영화상에서 이제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생의 경로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하이젠베르크, 볼프강 파울리, 폴 디렉, 엔리코 페르미, 수폭탄의 아버지 에드워드 텔러, 이런 엄청난 과학자들을 만나는데 이 과학자들에 대한 일화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재밌죠. 나중에 영화를 볼 때 이제 오늘 방송을 딱 떠올리면은 저 사람을 저렇게 표현했구나. 오펜하이머가 저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여기 있구나. 영화 외에 사전 지식을 얻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오펜하이머입니다. 진짜 닮았네요. 정말 닮았어요. 아일랜드 출신 배우 킬리안 머피, 오른쪽에 계신 분이 킬리안 머피인데 왼쪽이 실제 인물이고요. 왼쪽이 킬리안 머피라고요? 오른쪽이 킬리안 머피. 그 정도로 지금 와, 헷갈릴 이거 정도. 구분을 못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전체 이름은 이제 하하님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입니다. 과학자의 풀 네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요. 근데 하하님 덕분에 이게 많이 퍼졌기 때문에 그것도 정말 하하님께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래서 1904년 4월 22일에 뉴욕에서 화가 어머니와 직물 수입업자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굉장히 부유한 유대계 미국인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줄리어스가 아버지 이름을 따왔어요. 뭐 영어로는 줄리어스고 라틴어로는 이제 율리우스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태어났죠. 근데 이분이 17살 때 혼자 이민을 옵니다. 돈도 없고 영어도 제대로 못했고 섬유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이분이 색감을 보는 남다른 눈이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시내에서 가장 옷감을 잘 아는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 능력이 어떻게 자리 잡냐면 양복지 안감 수입을 하는 수입상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1903년 젊은 화가였던 엘라 프리드만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펜하이머가 8살 무렵에 동생 루이스 프랭크 오펜하이머가 태어납니다. 프랭크. 네. 근데 이때 집안이 너무 부유했고 정말 금수저였다. 그리고 이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암석 수집하는 게 취미였어요. 그냥 수집한 게 아니라 굉장한 고민을 합니다. 이런 것들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12살 때 뉴욕의 유명한 지질학자들하고 본인이 본 암석층들에 대한 편지를 주고받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지질학자가 이 오펜하이머가 12살이란 거를 눈치를 못 챈 거야. 애가 너무 말하는 게 전문성 있으니까. 너무나 내용이. 지식이 많아. 네. 그래갖고 강연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근데 그땐 사실 놀래죠.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율리우스한테 이거 어떻게 하냐고.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못하겠다고 좀 말 좀 해주세요. 저 애인데. 근데 아버지는 너무 재밌는 거야. 이거 해보자. 부자니까 여유가 있다. 마음이 여유가 있어. 일단은 준비를 시키고 깜짝 쇼로 강연 당일에 딱 나타나요. 그때 부모님과 함께 나타난 오펜하이머를 보고 사람들이 아니 뭐 강연장이 오는데 뭐 부인하고 아들까지 데려와. 근데 갑자기 오펜하이머님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이니 갑자기 애가 올라가는 거야. 강연을 딱 마치니까 사람들이 정말 극찬. 이미 부모는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천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근데 나중에 오펜하이머가 자신의 이 어린 시절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기분 나쁠 정도로 착한 아이였다. 착한 건 맞아. 막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막 이렇게 막 이런 착함이 아니라 뭐 나쁜 짓 하지 않고 말 잘 듣지만 아주 얌전한, 그게 더 나가니까 기분 나쁠 정도로 착한 거야. 14살에 캠프를 가는데 너무 순하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따돌림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의 성격이 나와요. 침묵으로 버팁니다. 몇 주 동안 오펜하이머는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침묵으로 버텨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정말 순한 모습 안에 굉장한 고집이 있다. 그리고
일단 오펜하이머는 모든 과목에 다 박학다식했어요. 소위 천재다. 그래서 이제 1921년에 에티컬 컬처 스쿨을 17살에 졸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를린 북동쪽에 요아킴 슈탈 근처에 있는 낡은 광산들로 한번 여행을 가봐요. 여기서 이제 암석을 채취하다가 이질하고 대장염에 걸립니다. 바로 대학을 못 가고 회복하느라고 부모님은 뉴멕시코로 데려갑니다. 근데 이 뉴멕시코에 딱 와보니까 오펜하이머가 아름다운 그 사막, 이 뉴멕시코 자체를 사랑하게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맨하탄 프로젝트를 할 때 바로 떠올릴 수 있었던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 방송을 통해서 알고 영화를 보잖아요.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재밌을까? 그러니까 일단 이때 뉴멕시코에 대한 사랑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 해에 18살에 이제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네. 여기서 뭘 전공할지를 고민하다가 결정을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에 맨 처음에 가장 좋아했던 화학을 선택합니다. 화학. 하버드 정도면 한 3년이면 졸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 당시에 하버드는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덜 명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 당시에 과학 관련된 분야는 유럽이 완전 꽉 잡고 있으니까. 야, 너 하버드 가서 뭐 하려 그래? 뭐 이런 느낌도 있었지, 약간. 완전 초창년들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입학한 지 3년 안에 졸업하는데 1년이 지났어요. 이때 화학에서 좋아하던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 전부 물리학이었던 거예요. 예. 물리학 할 걸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떡하지? 그러다가 내가 읽었던 물리학 책 15권 정도를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물리학 대학원 수업을 듣게 해달라고 학교에 청원을 냅니다. 교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요. 이 정신 나간 놈 아니냐고 딱 봤는데 책들을 딱 15권을 보니까 이거 화학과가 읽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딱 보고 교수님들이 이 책을 다 읽었다는 건 무조건 거짓말이다. 그런데 이 15권 정도 되는 책의 제목을 아는 것만으로도 물리학과에서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을 자격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책을 고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허용을 해주죠. 물리학과의 지도교수가 바로 이 퍼시 윌리엄 브리지먼 교수입니다. 1946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문제는 실험을 잘 못해요, 오펜하이머가. 예. 근데 아이디어는 좋았고 이론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끈기가 있었습니다. 실험을 잘 못하긴 했지만 1925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최우등 졸업을 합니다. 실험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우등 졸업을 했어요. 그쵸. 물리학과 대학원 수업도 많이 듣고 하면서 최우등 졸업했죠. 물론 과는 화학과 학사로 최우등 졸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펜하이머가 바로 케임브리지 캐번디시 연구소로 이동을 합니다. 왜 유럽으로 갔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 물리학 쪽에서 실험 물리학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이제 캐번디시 연구소 선택을 한 거죠. 네. 그때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지도교수였던 패트릭 메이너드 스튜어트 블랙킷. 이분도 1948년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분입니다. 네, 실험을 혹독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실험 물리학자가 실험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오펜하이머한테 너 실험실에서 일하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 나머지 공부해.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시켜. 그러니까 이제 오펜하이머랑 갈등이 생겨요. 점점. 좀 우울증도 좀 있었어요. 향수병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왜냐면 지금 다른 동네로 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인정을 못 받는구나. 그거에 대한 굉장한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갖고 이때 뭘 하느냐? 사과에다가 유해한 화학물질을 묻혀서 블랙킷의 책상에다 올려놔요. 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죽을 정도의 독은 아니었다고는 해요. 어떤 식으로 영화상을 해석할지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걸 계기로 이제 실험 물리학을 그만둬요. 그러면서 이제 이론 물리학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원래 좋아하던. 이때 우연히 케임브리지를 방문한 과학자가 한 명 있었어요. 막스 보른. 이분을 따라서 이제 1926년 괴팅겐 대학으로 옮깁니다. 제가 지금 과학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우와 과학자를 같이 보여드리지 않는 부분은 영화상에서 이 배우가 누굴 연기했는지를 맞춰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이분은 우리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제가 좀 넣었으니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1926년 괴팅겐 대학으로 옮깁니다. 케임브리지가 이제 실험 물리학의 성지라면은 괴팅겐은 반대로 세계 최고의 이론 물리학의 성지였어요. 여기서 이제 드디어 오펜하이머의 재능이 꽃을 핍니다. 오펜하이머는 그 막스 보른의 학생 중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존재로 떠올라요. 항상 토론을 주도하고요. 심지어 너무 오버를 해가지고 보른이 약간 주의를 줘요. 선 넘네 쟤. 너무 나대지 마. 너무 나댄다 너. 오펜하이머가 굉장히 많은 중요한 연구들을 포함해서 이제 1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논문 하나가 바로 이 논문입니다. 보른 오펜하이머 근사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1927년에 괴팅겐에서 드디어 학위를 받습니다. 오펜하이머가. 그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칼텍에서 연구를 하는데 하버드 대학교가 우리도 와줘. 칼텍이 우리랑 하기로 했는데 아씨 어떡하지?
그러다가 둘 다가 절반은 하버드, 절반은 칼텍에서 연구를 합니다. 절반의 시간만 써도 우리 대학은 그가 필요하다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양쪽 다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여유가 좀 생겨갖고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을 옮겨요. 예. 여기서 누굴 만나느냐? 이론 물리학자 파울 에른페스트에게 갑니다. 이분은 이제 물리학자로서도 훌륭한데 제자를 가르치는데 정말 탁월한 분이었어요. 누굽니까 이거?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을 가르쳤어요? 아니 가르친 건 아닌데 아인슈타인이 에른페스트를 굉장히 인정했어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최고의 선생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학생 발전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다. 아인슈타인이 좋게 사람을 이렇게 막 잘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극찬을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에른페스트에 대한 얘기를 드리냐면은 오펜하이머가 얼마나 빡센 사람이었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막스 보른이 오펜하이머를 에른페스트한테 보냅니다. 예. 에른페스트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써요. 오펜하이머는 이제 당신에게 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군요. 내가 누군가를 대하면서 그만큼 고통을 받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확실히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정신수양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매우 겸손한 듯하지만 속으로는 대단히 오만합니다. 참스승. 사과를 몇 개 놨나? 그러니까 막스 보른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에른페스트도 기본적으로 선입견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에른페스트가 오펜하이머 한번 홍구멍을 내주자 이분한테 보내요. 볼프강 파울리라는 과학자입니다. 저 지금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느낌 어떠세요? 쉽지 않겠는데. 그치. 쉽지 않은데요? 정말 빡센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거 하나부로 안 끝나겠는데. 네, 여러 합이 필요한 보이는데. 그래갖고 오펜하이머 한번 죽어봐라. 그때 볼프강 파울리가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펜하이머한테 야 파울리한테 가라 이러면은 조금 이상하다 느낌이. 그래서 안 갈까봐 어떻게 꼬시냐면은 오펜하이머 그 당시 담배를 정말 많이 폈어요. 예. 담배를 너무 많이 피니까 너 폐가 안 좋으니까 스위스 상공기가 기가 막히다. 그래서 스위스로 가서 너 좀 폐 세척 좀 해라. 근데 다른 게 세척돼. 그럴 줄 알았죠. 근데 오펜하이머가 파울리를 엄청나게 좋아하게 돼요. 비슷한 놈끼리 만난 거야. 학을 떼야 되는데 파울리도 오펜하이머한테 빠져요. 야, 이 괜찮은 놈이 왔네. 쉽지 않은 줄 알았는데. 야,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진짜가 왔네. 이렇게 된 거지. 사과를 줬는데 바로 알아채. 의도를. 반격. 교수도 반격. 너는 배 먹어 임마. 근데 오펜하이머도 알아. 이거에 대한 서로 합을 나누는 게. 교수님 저는 이거 넣는데 이거 청산가리 심하죠? 막 이러는 거지. 두근두근. 오늘은 뭘 발랐을까? 요거는 이제 우리의 망상이고 이거는 이거 망상이에요. 망상이고 실제 그렇진 않았는데. 않았어요. 근데 약간 영웅을 알아보는 법. 둘이 이제 영혼의 동반자 수준으로 가요. 그래서 1928년 여름에 오펜하이머가 가벼운 결핵 진단을 받습니다. 또 어디로 갑니까? 미국. 뉴멕시코. 가는 거죠. 미국으로. 뉴멕시코 목장에서 몇 주를 보내면서 행복해하는데 하버드를 포함해서 미국 10개 대학에서 동시에 교수 자리 제안을 받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느냐? 버클리 대학과 칼텍 두 곳을 겸임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분이 이제 실제 오펜하이머거든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강의를 정말 여러 번 들었대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강의가 들을만 했다는 거죠. 너무너무 잘 가르치고 너무너무 말을 잘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오펜하이머가 그 당시에 박사과정 학생인 멜바 필립스라는 분이랑 사귀었어요. 그녀를 차에 태우고 버클리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약간 필립스가 졸리니까 이불을 덮어주고 나는 한 바퀴 산책하고 올게 이러고 산책을 가요. 필립스가 졸다가 딱 깨보니까 거의 밤이 돼 있는 거야. 그래갖고 지나가는 경찰한테 신고를 합니다. 산에서 사람이 사라진 거잖아요. 몇 시간 동안. 네. 그래서 시체를 찾으려고 오펜하이머 시체 수색 작업을 벌여요. 근데 결국 교수회관에 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오펜하이머를 발견해요. 열심히 산책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집에 왔대요. 그리고 그냥 잠에 들어버렸다. 기소 본능 때문에. 그리고 신문에 뭐가 나오냐면 건망증 교수가 여자친구를 차에 두고 집에 가버렸다라는 기사가 뜹니다. 이게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의 첫 언론 보도예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이 이제 경제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경제가 번창하고 있었어요. 2,500만 명의 일반 미국인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죽어나는데 미국은 대박이 났어요.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죠.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요. 주가가 폭락합니다. 결국 월스트리트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기업이 도산하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나라들이 전체주의에 빠집니다. 당시에 소련은 서구랑은 상황이 달랐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공황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만 명 정도의 미국인이 소련으로 이민 신청을 해요. 이 시기에 독일은 아돌프 히틀러를 새로운 수상으로 공식 임명합니다.
그 다음에 히틀러는 정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수상직을 대통령직과 합병하면서 독일의 총통이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계 독일인 교수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독일 대학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사실 오펜하이머도 유대계였잖아요. 유대인이라는 거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영화상에서 조금씩 등장을 합니다. 오펜하이머가 그래서 독일인 물리학자들이 나치 산하의 독일에서 이민해서 나오는데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광고를 보고 거기다 후원을 해요. 그 다음에 1936년 봄에 공산당원이던 집주인 이분이 주최한 파티에서 진 테트록을 만납니다. 그녀는 한때 이제 러시아식 공산주의가 모든 면에서 자신이 태어난 미국보다 낫다. 그 정도로 심취해 있었어요, 이 공산주의에. 근데 이제 오펜하이머가 그녀에게 너무 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2번의 청혼을 합니다. 하지만 진은 거절해요. 그리고 관계는 정리가 됩니다. 영화에서 이제 플로렌스 퓨가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1939년에 또다시 결혼에 도전합니다. 패서디나에서 열린 가든 파티에서 29세의 캐서리 키티 퓨링 해리슨을 만납니다. 놀랍게도 이분이 이게 4번째 결혼이었어요. 키티는 이게 4번째 결혼, 오펜하이머는 첫 번째 결혼. 영화에서는 에밀리 블런트가 이 역할을 맡았죠. 이제 핵개발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재밌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다루지 않았던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 당시 러더퍼드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중성자를 특정한 원소에 충돌을 시키면은 이 원자가 중성자를 흡수하거나 갖고 있던 양성자를 방출하면서 다른 원소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에니코 페르미가 이 당시에 가장 무거운 원소였던 92번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어떨까? 더 무거운 애가 나올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제가 좀 쉽게 비유를 하려면 슈퍼마리오가 버섯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커져요. 커지죠. 버섯을 하나 더 주면 어떻게 될까? 더 커지나? 이 고민을 과학자들이 지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성자를 우라늄에 충돌시킵니다. 우라늄이 제일 무거운데 여기다가 버섯을 던지면은 더 무거운 새로운 게 나오나? 왜냐면 현재까지 우라늄보다 무거운 애는 없었거든. 그러면 이거는 우라늄 마리오보다 더 큰 마리오니까 세상에 없던 새로운 마리오가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실험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우라늄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생기질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하면서 남겨진 물질에는 원자번호 56번 같은 바륨 같은 가벼운 원소가 등장을 합니다. 쪼개진 거예요. 우라늄 마리오에다 버섯을 넣었더니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으니까 2마리의 작은 마리오로 쪼개진 거예요. 쪼개진다는 사실을 안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엄청난 열이 나오더라. 페르미가 이걸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 핵분열 결과로 나온 원자들 있잖아요. 다른 원자들. 얘네들의 질량을 더했더니 처음에 거대한 우라늄 마리오만큼의 질량이랑 안 맞는 거야. 바로 이런 거죠. 되게 직관적인 설명이에요. 실제 핵분열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우라늄 235 이거는 중성자수 143개랑 양성자수 92개를 더한 겁니다. 그러면 235개잖아요. 여기다가 저 하얀 동그라미 중성자 하나를 더해요. 236이 되죠. 그러면은 이게 236이 됐다가 144랑 89로 다시 잘려져요. 크립톤과 바륨으로 핵분열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일부 질량이 사라집니다. 엄청난 열이 나온다. 질량이 에너지로 변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아인슈타인의 E는 mc2를 증명해낸 거죠. 원자폭탄의 기본 원리가 되는 핵분열 반응을 알아낸 겁니다. 이 엄청난 결과를 듣고 이제 보어가 미국으로 와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랑 공유를 하고 페르미를 학회에서 만나서 또 여러 이론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핵분열 반응이 충분한 우라늄,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라늄이 충분한 양이 적절한 조건에 놓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되겠네. 연쇄? 그쵸. 이렇게 되면서 중성자가 또 나와. 제 앞에 동그라미랑 뒤에 흰 동그라미가 있지 않습니까? 얘네가 또 부닥쳐. 그럼 또 나와. 또 부닥쳐. 또 나와. 또 부닥쳐. 또 나와. 어떻게 되느냐? 펑. 이러한 반응을 체인 리액션으로 가능하겠다. 연쇄 반응으로. 즉 기가 막힌 위치에 적절하게 우라늄을 배치를 잘하면은 계속 쪼개지는 거야.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원자폭탄. 원자폭탄이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과학자들이 이제 알았어요. 원자폭탄이라는 거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물론 적절하게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전혀 다른 얘기겠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요. 이제 더 이상 독일의 과학자랑 미국의 과학자는 아군이 아닙니다. 서로 적이야. 돌아서는 그 둘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 쟤 원자폭탄 만들 거 알잖아. 그거를 깨닫고 고국으로 돌아간 거야, 지금 상황이. 그래서 움직여요. 헝가리 태생의 미국인 물리학자 레오 실라르드라는 분이 대통령한테 말해야 되겠다. 대통령한테 핵 우리 만들어야 돼. 근데 대통령이 실라르드 말을 듣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실라르드가 그걸 알아요.
아인슈타인을 꼬셔요. 네. 그 당시 슈퍼 네임드.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이 편지를 작성하진 않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한테 아인슈타인이 사인이 들어가 있는 편지를 보냅니다. 어떤 내용이냐? 히틀러가 이거를 먼저 만들면 끝장난다. 이 의미를 담았어요. 이 편지에다가. 네. 그래서 핵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건의한 겁니다. 맨해튼 계획의 추진의 실마리가 이 편지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2달 전 1941년 10월 9일에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원자폭탄 개발을 위한 충돌 프로그램을 승인합니다. 오펜하이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지, 왜냐면 핵심이 연쇄 반응이잖아요. 이거를 계산을 해서 우라늄 235가 100kg 정도 있으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1942년 초에 시카고 대학의 운동장 스쿼시 코트 바닥 아래, 굉장히 일상적인 곳이죠. 거기에 세계 최초의 핵 반응기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여기서 세계 최초로 핵 분열 연쇄 반응에 성공을 하죠. 이게 스쿼시 코트장 바닥에서 한번 해봤더니 되네? 그래서 1942년 6월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합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맨해튼 프로젝트가. 네. 근데 뉴욕이 아니라 정말 미국 전역에 나눠져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심지어 맨해튼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맨해튼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따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중요한 건 맨해튼은 없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의 군인 레슬리 그로브스입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핵무기 개발의 총 책임자가 돼요.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은 과학자들의 리더를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 그로브스가 누굴 선택했습니까? 오펜하이머를 선택했죠. 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 둘이 같이 일을 할 때 둘 다 서로 자기가 위라고 생각해. 약간 오펜하이머를 볼 때 이제 이 그로브스는 너 공산주의 활동했잖아. 그것만 해도 이미 내 아래야.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너 나 없어 아무것도 못해. 그래갖고 이제 오펜하이머와 그로브스는 서로 자기가 위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어서 완벽한 콤비가 됩니다. 너 나 없으면 안 되잖아. 아무튼 어쨌거나 둘이 굉장히 환상의 콤비가 돼서 1942년 새롭게 지을 군사연구소 자리를 물색하는데, 오펜하이머 어디로 갔겠습니까? 뉴멕시코의 로스 엘러모스를 제안해요. 아무것도 없어. 그로브스도 마음에 들었고 1943년 3월에 연구소가 완공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오펜하이머는 육군 중령으로 계급장을 받아요. 이 연구소가 처음에는 100명 정도 되는 과학자, 엔지니어, 지원 인력이 모여 있는데 6개월 후에는 1000명으로 늘고요. 3년이 지나니까 4000명의 민간인과 2000명의 군인이 사는 마을이 됩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이제 장교로 임관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군복 입고 실험을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아니 우리가 군인이냐.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편하게 입고 있다가 무기를 시험할 때는 군복을 입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협의를 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소한 일화는 큰 맥락상에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영화상에서 스쳐가면서라도 이런 느낌들을 다 살렸어요. 오펜하이머는 업무 압박이 강했죠. 내가 어쨌거나 리더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거사 공산당 관련된 커넥션이 있었다 보니까 끊임없는 조사와 감시,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이 들고 난리가 난 프로젝트인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살이 쪽쪽 빠집니다. 이때 아까 보니까 원래 살이 없던데. 근데 더 빠지는 거예요. 더 빠져요? 더 빠져. 다음 장면도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배우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과학자를 연기해요. 바로 제가 좋아하는 리처드 파인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일화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보안이 삼엄한 연구시설의 울타리에서 구멍을 하나 찾아냅니다. 그래서 한번 재밌게 해보려고 경비한테 인사를 하고 입구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구멍을 통해 나옵니다. 그래 다시 또 인사하면서 들어가요. 다시 인사하면서 들어가요. 이거를 계속 장난치다가 체포당할 뻔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는 우리의 위대한 과학자 닐스 보어 이야기도 잠깐 나오겠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과학자 닐스 보어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스승이었습니다. 네. 근데 보세요.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독일 원자폭탄 개발의 중심 인물이에요. 닐스 보어는 맨해튼 프로젝트 쪽이죠. 하이젠베르크는 닐스 보어의 천재 후배였고요. 코펜하겐에서 둘이 토론하면서 놀라운 업적을 많이 세웠어요. 아인슈타인이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 콤비한테 영혼까지 털리지 않습니까? 코펜하겐에서. 네. 양자역학 관련해서 털려요. 이 털렸다라는 이야기도 영화상에서 아주 짧게 은유적으로 지나가는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 영화 볼 땐 보입니다. 이게. 어쨌거나 이 둘이 코펜하겐 해석할 때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관계가 좀 애매해져요. 왜냐면은 독일군이 덴마크를 침공합니다. 네.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난 보어는 핍박받는 유대인이 돼요. 하이젠베르크는 독일 핵실험의 지휘자입니다. 너무 애매해진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하이젠베르크가 스승인 보어를 만나려고 몰래 방문을 해요. 그 다음에 보어가 코펜하겐을 탈출해서 스웨덴을 거쳐 영국을 거쳐 결국 미국으로 가서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나중에 연합군이 승리하잖아요. 하이젠베르크도 어쨌거나 잡혔지만 결국은 석방을 해서 독일에서 이론 물리학자로서 계속 업적을 남겨요. 근데 중요한 거는 둘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보호한테 물어보면은 굉장히 화를 냈대요. 근데 뭐 이 설에 대해서 하이젠베르크가 밤에 갔잖아요. 형 맨해튼 프로젝트 참여하지 마. 나 지금 핵폭탄 거의 다 만들었어. 독일이 이길 거야. 가지 마. 그러니까 보어가 이게 손 넘네? 맨해튼 프로젝트 가는 거지. 왜냐면 보어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왜냐면은 닐스 보어만큼 양자역학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이젠베르크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이젠베르크는 독일에서 해. 그럼 맨해튼 프로젝트 누가 필요합니까? 하이젠베르크랑 같이 연구했던 보어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럴 수도 있고 반대로 하이젠베르크가 보어한테 말하는 거죠. 형 빨리 가서 맨해튼 프로젝트 성공해. 나치 독일은 이 세상을 지배하면 안 돼. 나는 고의로 여기서 핵폭탄 개발을 지연시킬 거야. 내가 몇 가지 정보를 줄게. 형은 이걸 들고 가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빨리 맨해튼 프로젝트 성공해. 뭐 지금 더 유력한 거는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썰이 좀 더 유력합니다. 네, 진실은 당연히 알 수 없죠. 근데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분열이 가능한 물질의 핵에 중성자가 충돌하면 핵분열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중성자가 그래서 핵심이에요. 얘가 부딪혀야지 일단 돼. 근데 핵에 안 맞고 그냥 지나쳐서 밖으로 나가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뭐 알까기를 하는데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헛방 슉 나가서 그냥 혼자 나가버리는 거. 중성자가 알까기 할 때 딱 맞고 그냥 훅 혼자 나가버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의 핵분열이 가능한 물질이 있어야 중성자가 낭비가 안 되고 알까기가 딱딱딱 맞는 거야. 요 기준이 되는 물질의 양을 우리가 임계 질량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이런 컨셉이었어요. 38.5kg의 우라늄으로 채워진 발사체가 화약이 딱 터지면서 발사가 돼요. 그러면 10cm 직경의 총열로 돌진하면은 총열 끝에 막대 모양의 우라늄이 또 있습니다. 얘가 충돌을 딱 하면서 핵분열 반응이 시작이 되는 거야. 네. 근데 우라늄 같은 경우에 농축을 제대로 안 시키면은 핵폭탄으로 못 써요. 그러니까 우라늄 자체를 우리가 못 구하는 게 아니라 농축된 우라늄을 구하기가 힘든 거고 엄청난 시간이 들고 비용이 들고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니까 정말 노력을 해도 전쟁 동안에 핵폭탄을 하나 만들 수 있을까 말까 한 양인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거는 안 되겠다. 새로운 핵폭탄 재료가 있나? 그게 바로 플루토늄입니다. 플루토늄은 우라늄보다 분리하고 농축하는 게 간단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계 질량 아까 말씀드린 이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돼. 예를 들어 뭐 데이트 하려면 5만 원은 있어야 돼. 이게 임계 질량이야. 우라늄은 임계 질량이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은 있어야 데이트를 해. 플루토늄은 5만 원으로 데이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루토늄이 좋은 거예요. 임계 질량이 우라늄보다 적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좋은데 총연료 돌진해서 충돌시키는 방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롭게 바꾼 새로운 과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최초로 만든 플루토늄 원자폭탄의 크기인데 대충 축구공 사이즈예요. 축구공 사이즈. 일반적으로 일단 플루토늄 겉을 폭발물이 감싸고 있어야 돼요. 폭발물이. 그래서 지상 500m 위에 고도를 감지하는 레이더가 있어갖고 이 레이더를 통해서 신호를 받으면 기폭 회로가 전기 스파크를 딱 줍니다. 그럼 폭발을 딱 시켜. 바깥쪽에 이제 폭발물이 감싸고 있잖아요. 터지면 어떻게 돼요? 안으로 모이겠죠. 왜냐면은 총열 방식은 일로 쏠 텐데 축구공 바깥쪽에 폭발물을 놓고 터트리면은 플루토늄이 안으로 모이겠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가운데로 충격파가 다 모이면서 얘네들을 뭉치면은 핵분열이 시작되는 거죠. 이러한 설계 방식을 렌즈라 그래요. 렌즈가 빛을 한쪽으로 모으잖아요. 그것처럼 폭파시켜서 안에서 한 점으로 모으겠다. 슝. 그럼 어떻게 설계를 해야 이게 정확하게 한 점에서 똑같은 시간에 딱 만날까?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겠죠.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계산이에요. 계산하면 떠오르는 우리들의 슈퍼 계산 히어로 폰 노이만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계산해보더니 폰 노이만 막 하더니 결과적으로 축구공을 32면체 구조로 만들면 정확하게 한 점에서 모인다 라는 거를 10개월 만에 정확하게 계산해냅니다. 이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설명들이 영화상에서는 하나하나 나오진 않잖아요. 영화상의 이 플루토늄 핵폭탄 렌즈가 등장하는 순간 이제 탄성이 나오는 거지. 이거 폰 노이만이 계산한 거. 이걸 알고 보면 이게 그 얘기구나. 모르고 보면 계산 끝? 왜 저렇게 생겼어? 이걸 알고 봐요. 또 왜 그렇게 생겼어요?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로운 구조입니다. 검증을 하지 않고 실전에 투입한다.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굉장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려고 플루토늄으로 만든 원자폭탄에 가젯이라는 코드명이 붙어요. 가젯. 결국 검증이 잘 됐고 핵폭탄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네. 그리고 1945년 4월 12일 목요일 오후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사망합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던 이분이 사망하면서 로스앨러머스의 모든 작업이 중단되죠. 그 다음에 1945년 4월 30일 히틀러가 자살합니다.
그리고 8일 후 독일이 항복합니다. 로스알람스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연구가 너무 늦었다. 이 가젯을 만든 이유가 히틀러를 굴복시키기 위한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 핵폭탄을 만들 이유가 있나? 의구심을 갖는 과학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해리 트루먼이 33번째 대통령이 될 쯤에 유럽의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었고 근데 그 당시 태평양 전쟁은 절정이었어요. 하와이의 진주만을 일본이 기습 공격을 하면서 원자폭탄의 타깃은 독일이 아니라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원자폭탄 사용을 반대를 했고요. 오펜하이머는 이 당시에 향후의 전쟁 자체를 억제하려면 핵폭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보여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오펜하이머는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빨리 끝날까봐 조바심이 날 수도 있겠네요. 이거 못 쓰고 끝나는 거 아니야? 못 쓰고 끝나면은 또 억제 효과가 없을 테니까. 그죠. 또 사람들이 손쉽게 3차 세계대전을 할 거 아니야. 이제 오펜하이머, 엔리코 페르미, 그로브스 장군이 주요 인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어디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릴지를 논의하는 거죠.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심리적인 인상을 줘야 되니까 많은 노동자가 있는 곳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나 그 나라에 굉장히 좀 핵심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은 피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소련은 당시에 이제 8월 15일 일본과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고요. 미국은 러시아인이 혹시나 개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전쟁을 끝내는 게 핵심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련이나 일본의 어떠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7월 16일 가젯이라고 불리던 실험용 폭탄이 터집니다. 인류 최초의 핵폭발. 이게 성공을 해요. 트리니티? 네. 그 이후에 이제 오펜하이머가 힌두교의 경전 구절을 인용한 그 유명한 구절을 말해요.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도다. 이제 실전의 시간이 왔어요.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4분에 조종사였던 폴 티벳의 어머니의 이름을 딴 에놀라 게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핵폭격기 총구식 우라늄 폭탄 이거를 히로시마 상공에 투하합니다. 네, 무시무시한 폭발이 일어났고요. 리틀보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기반의 팬맨이 투하가 되죠. 그 다음날 일본 정부는 항복했습니다.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돼요. 전국 각지의 잡지, 표지와 신문을 장식하고요. 잡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오펜하이머를 현대판 프로메테우스가 올림푸스 산으로 돌격해서 인간을 위해 제우스의 벼락을 훔쳐 돌아왔다.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다 주잖아요. 예. 이번에는 올림푸스 안에 들어가서 벼락을 훔쳐온 거야. 어쨌든 오펜하이머는 로스알라모스 총책임자 자리에서 1945년 10월 16일에 물러났습니다. 총책임자에 물러난 지 열흘 정도 지나서 이제 오펜하이머를 트루먼 대통령이 불러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오펜하이머가 트루먼 대통령께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 각하, 내 손에는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때부터 오펜하이머는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급반전이 일어나 이 머릿속에서. 트루먼은 이 얘기를 듣고 화를 많이 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손에 피가 묻었다고? 그는 내 손에 묻힌 피의 절반도 묻히지 않고 엄살 떨고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놀라운 게 몇 년 만에 소련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말도 안 돼. 이렇게 빨리 했다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뭡니까? 혹시 맨해튼 프로젝트 내부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과 함께 트루먼 대통령은 이제 더욱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미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분열이 아니라 핵융합을 이용한 수소폭탄을 개발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오펜하이머는 수소폭탄 개발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반대하는데 스트라우스 대통령의 말대로 수소폭탄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스트라우스와 오펜하이머의 대립각이 만들어지죠. 똑같이 생겼네요. 이건 영화 속 장면이거든요. 네, 영화 속 장면이에요. 네, 이분이 스트라우드예요. 결국 수소폭탄을 만들기를 거부했던 오펜하이머 대신에 또 굉장히 중요한 과학자 나옵니다. 에드워드 텔러, 헝가리 태생의 유대계 미국인 물리학자가 등장합니다. 닮았죠? 이분이 수소폭탄 개발에 최초로 성공을 하고요. 수소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근데 어쨌거나 증거를 모아서 앙심을 품고 있던 스트라우스가 이제 오펜하이머를 물어뜯으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로버트 오펜하이머 이제 소련의 스파이라는 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FBI가 집, 사무실 전화를 도청하고 우편물을 몰래 봐요. 1943년 6월 전 연인이었던 진 테트록을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요. 키티랑 결혼한 후에도 매년 2번 정도 진을 만났고, 즉 불륜을 저지른 거죠. 군사정보 요원들이 이제 이 둘을 미행을 합니다. 그래서 진이 오펜하이머한테 키스를 했다, 이런 기록도 남아있고,
둘이 함께 밤을 보냈다. 근데 오펜하이머는 그 이후로 진을 다시는 만나진 않아요. 이건 영화의 장면이고요.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 보안 청문회가 비밀리에 시작이 됐고 오펜하이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근데 그의 보안 허가는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사생활이 전부 공개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굴욕적인 취급을 받는 거죠. 불륜이 전 세계에 퍼지는 거야. 가족들도 고통받고 본인도 고통받고 뭐 아무튼 막 손가락질을 막 다 할 거 아니야. 삶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 근데 웃긴 건 실제 소련의 스파이는 있었어. 독일과 영국 이중 국적을 가진 물리학자 클라우스 푹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나치가 힘이 점점 커지는 걸 보고 공산당에 가입해서 이제 스파이 활동을 시작한 분이에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분이 밤새도록 연구만 해. 그래서 이분이 맨해튼 프로젝트 성공에 굉장히 기여도가 높은 분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설계 일부를 넘겼더라. 어쩌면 스파이계의 교과서죠.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실제로 내가 만들어 그걸. 근데 어떻게 걸렸을까? 뭐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났어요. 네, 들통이 나가지고 14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분이. 깽판 났을까요? 모범수일까요? 모범수. 진짜 모범수였어요. 그러니까 석방돼서 동독으로 갔고 동독에 도착해서 영웅 대접을 받아요. 핵폭탄을 만들게 해준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어쨌거나 괜찮잖아요. 오펜하이머가 문제인 거야 지금. 얼마나 억울해. 스파이는 딴 놈인데 오펜하이머가 스파이 누명을 쓰고 사생활 다 깐 겁니다. 그런데 오펜하이머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냥 골초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담배를 너무 좋아해요 진짜. 골초예요 골초. 그러니까 뭐 고통이 있어서 피운 게 아니고 그냥 골초. 결국에 1965년에 인후암 진단을 받습니다. 담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도 받고 뭐 화학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2년 만에 62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사망을 합니다. 국가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려고 일평생 몸을 바쳤어요. 비상사태가 일어나서. 그렇게 일평생 애국심 하나로 똘똘 뭉친 과학자를 국가에서는 버린 거죠. 핵이 만들어지고 나서 토사구팽을 치고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굴욕을 선사했고 결국 인후암에 걸려 사망을 한 겁니다. 정말 위대하고 순수했고 정말 과학을 좋아했던 과학자지만 비운의 스토리가 있었다. 2022년 12월 16일 고작 작년이에요. 드디어 미국 에너지부 장관 제니퍼 그랜홈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딱 써있죠. 제니퍼 그랜홈. 오펜하이머에 대한 1954년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 자체 규정을 위반한 절차였으며 그에 대한 편견과 불공정의 증거가 밝혀졌고 그의 충성심과 애국심을 확인했다. 따라서 스파이 혐의를 철회해야 한다 라고 밝힌 거죠. 68년 만에 스파이라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이제야 벗게 된 겁니다.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는 삶 자체에 대해서 수많은 논란들이 있고요. 그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영화를 볼 때 머릿속으로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이걸 소재로 굉장히 많은 토론의 장이 열린다면은 이 영화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굉장히 울림이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오펜하이머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펜하이머 이런 포스터도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핵 폭발 안에 오펜하이머라는 작은 인간이 있다는 거에서 맞아요. 느껴지는 바가 좀 있죠. 감상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면 그때 당시 패션 바지를 명치까지 올려. 맞아. 벨트가 명치했습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랑 싸울 때는 벨트를 노리고 때리면 돼요. 얼마나 땡겼을까?